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그야말로 세계 리더십의 격변기를 예고하는 2012년. 정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대선 결과에 모든 나라가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동북아 정세가 예측 불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고문 논란으로 한중 간 외교 대립이 고조되는 한편 일본 정부가 또다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간 갈등도 심화될 조짐인데 여기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개편과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양국 간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연말 대선까지 잠정 중단할 방침을 밝히면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세계적인 정치적 격변기 속에 국제 공조가 약해지고 국제관계마저 경색될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역학구도 변화에 따른 외교적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국회 생생토크, 당내 외교 안보 전문가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외교 정세 현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의 이영대입니다. 2012년 하반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거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견제 구도 속에 북한 내부의 격변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 한중, 그리고 한일 간의 외교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한반도 상황,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오늘은 새누리당의 외교 안보 전문가이신 심윤조 의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되셨습니다. 19대 이제 의정 활동 처음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너무 지역구민께서 크나큰 사랑을 보여주셔갖고 뭐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섬기면서 봉사하겠다 하는 자세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그 6월에 개원을 못하고 7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자마자 그 한일 정보보호 협정 때문에 네. 외통위를 제일 먼저 열었습니다. 그래서 외통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의 대정부 질의에도 제가 나서서 그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라든지 네. 우리 이제 북한 관련해서 현재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북 정책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고요. 또 김영환 씨 그 인권 문제, 그 고문 중국에서의 그 문제가 있어갖고 따로 외통위를 열었으면 좋았는데 네. 그게 이제 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따로 그 인권 특위인가요? 인권 네. 포럼에서 저희가 그 문제를 다뤘죠. 네. 뭐 그렇게 7월이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 심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그 절차상의 오류가 내용상의 심각한 훼손을 갖고 왔다. 네. 그것이 특히 그 많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그 하나의 단계다 네. 하는 거하고 우리가 미국의 대중 견제 구도에 한국이 참가하기 위한 거다. 네. 이것이 가장 큰 오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이 문제를 체결하는 것은 어렵다. 네. 그리고 그 오해를 체결하는 가장 큰 관건은 중국의 이해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한 것은 한일 정보보호 협정과 함께 한중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주문했고 마침 그 캄보디아에서 네. ARF가 열려서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외무장관이 이 문제를 중국 측에 공식 제기했죠. 네. 그 심 의원님 이제 뭐 정통 외교관으로 특히 북미국장 지내시고 소위 그 워싱턴 스쿨의 대표 주자신데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외교 정책의 기저가 그 미국의 대중 견제에 관한 그런 측면이나 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그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겼습니다. 네. 보통 이걸 이제 피보트 투 에이시아라 그러는데, 네. 어디서 아시아로 옮긴 거? 그러니까 저기 중동이나 네. 유럽에서 네. 아시아로 옮긴 거죠. 아프간 전쟁이 끝나고 중동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로 네. 중심축을 옮긴 거죠. 그리고 중국은 계속되는 그 중국 애들은 굴기라는 표현을 쓰고 네. 우리는 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 rise죠. 네. 근데 그 두 개의 큰 세력이 아시아에서 만나다 보면은 뭐 협력할 일도 있지만 더 많은 갈등과 충돌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 미중 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의 요소를 우리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 외교의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미국과는 군사 동맹이고 중국과는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가까워 또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국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외교, 그것이 앞으로 우리 외교의 커다란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과거 우리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뭐 자주파 동맹파의 뭐 그런 어떤 언론에서의 긴장을 표현하는 그런 문구도 있었다시피 그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어떤 기본 방침에 대한 그 논의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김영환 그 북한 인권 운동가의 어떤 고문 주장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저자세 외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영사 접견을 불허했다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어떤 그 해법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자주파와 동맹파다 하는 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외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미중 간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하면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안보의 근간은 한미 동맹입니다. 그렇죠. 안보가 최우선시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네. 너무 외교를 단순화해서 본 겁니다. 네. 중국 문제도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머뭇거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중국에 제기했을 때 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의 국제적인 위치도 확고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권 문제는 이 문제만을 갖고 중국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영환 씨의 그 인권 그 침해 사례, 고문과 여러 가지 그 가혹행위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고 중국이 상당히 잘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하고 또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는 조치는 맞습니다.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에 있는 1,600명의 수감자를 다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기존에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다만 중국이 그렇게 빨리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빨리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가혹행위를 부인할 겁니다. 최근에 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그건 우리가 해서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인권 문제를 얘기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한중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가 저자세다 하는 건 잘못된 지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나더라도 꾸준히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펴나가야 되고 필요하면 국제 무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라는 커다란 배는 항공모함 같은 거니까요. 네.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태풍이 몰려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중 한중 관계의 어떤 아주 포괄적이고 또 전진적인 발전 안에는 한중 FTA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한중 FTA는 어떤 방향으로 그 진행이 되고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한중 FTA가 이제 앞으로 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건 이제 외교의 전반적인 걸 본 거고요. 그렇지만 FTA를 할 때는
경제적인 이익을 잘 따져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 수산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FTA를 해서 무조건 열어버리면 우리나라 농수산가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FTA라는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양보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양보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국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바탕 위에서 FTA를 체결해야 되고 그런 바탕에서 체결된 FTA는 양국 관계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심 의원님 이제 어떻게 보면 정계에 아주 화려한 데뷔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정통 외교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화려한 데뷔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하여튼 그 많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네. 근데 하고 보니까 제가 그 외교관으로서 특히 이제 대사로서 네. 외국에 나가서 그 일했던 여러 가지가 지금 제가 정치인이 되는데 상당히 그 좋은 밑바닥이 되었다. 네. 뒷받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에 나가면 이제 우리 보통 외교라 그러면은 그냥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정무 사이드가 있고 네. 또 정치도 있고 문화 활동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영사 보호 활동, 우리 이제 여행객들도 다 저희가 네.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재외국민들 권익 보호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네.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고요. 네. 그 사람들의 그 사기도 북돋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거하고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을 좀 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 나름대로 상당히 내공이 연마됐구나 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저희 그 지역 구민한테도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력쯤 되는 나라는요. 이게 뭐 외교가 따로 있고 내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세계 저기 우리가 잘 모르는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정책이 또 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외교가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다. 네. 그 외교의 생활화를 위해서 제가 할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지금 새누리당의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셨는데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나요? 위원장은 아니고요. 네.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네. 위원장은 다른 사선 네. 의원께서 하고 계시고 뭐 명칭은 거창하게 본부장입니다만 네. 저는 상당히 여러 중진 의원들께서 재외국민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뭐 심부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제가 외교관 생활을 쭉 하면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또 해외 우리 교민 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살려서 우리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제가 이분들을 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권익 향상 중에 중요한 것은 참정권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참정권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뭐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본국의 참정권을 얻었단 말씀이죠. 네. 근데 그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이 사람들이 자기네 권익도 더 향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급적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투표를 꼭 하시라고. 네. 지난 총선 때는 투표율이 3%에 달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선 때는 더 많은 투표율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은 이제 대북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정은 체제로 지금 변화가 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 어떤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올해는 북한의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바뀌죠. 남북한이 다 바뀐 네. 겁니다. 중국도 바뀌고 이제 미국도 바뀔 겁니다. 네. 미국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를 하고 남북한 간이 같이 잘 살고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평화 통일로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민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상황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재와 같이 경색된 남북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을 이 틀을 깨고 남북 관계를 정말 더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표께서 발표하신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방안과는 어떤 차별점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런 겁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해주겠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수동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네. 즉 우리는 북한 보고 이걸 먼저 해라 그러면 북한은 내가 이걸 먼저 하면은 우리가 남한한테 당하겠구나, 네. 흡수통일되겠구나 이런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먼저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정책을 진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왜 네. 진화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여태까지 이런 정책 저런 정책 했는데 그것이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네. 좋은 점을 택하고 나쁜 점을 버리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건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된 대북 정책을 보여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제1장은 물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행 단계의 제1장은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남북한 간에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7.4 공동성명, 1992년도에 기본 합의서, 다음에 6.15 공동선언, 다음에 14 선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그 합의를 지켜나가겠다 하는 합의 존중의 정신을 먼저 발표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어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하겠다. 우리 스스로 진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여태까지 기존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새로운 창조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당내 박근혜 의원의 말씀하신 예컨대 신뢰 프로젝트에도 프로세스에도 우리 심 의원님이 좀 관여를 하고 그렇게 주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관여하고 주도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네. 공통의 지혜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특히 이 동북아 정세에 관한 어떤 그 해법에는 소위 그 육자회담의 프레임워크가 유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는데요.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지 또 변화가 내지는 뭐 진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지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네. 육자회담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그 다자 협의체입니다. 네. 근데 육자회담만으로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지난 시절 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육자회담만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핵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문제라는 큰 틀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자회담이 필요하지 않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육자회담을 하면서 북한과 계속 만남의 장을 갖고 또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여러 나라들이 육자회담의 틀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양자회담, 소규모 다자회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이러한 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서로의 공동 이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합쳐져서 북한 문제라는 큰 틀을 해결해 나가면서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육자회담의 같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의 협력과 관련해서 그 과거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등이 있는데요. 이에 관한 좀 그 미래지향적인 또 전향적인 해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가능합니까? 일본과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과거에 이제 조용한 외교라는 것을 통해서 독도 문제를 접근해 왔습니다만 네. 이미 조용한 외교는 우리 외교의 방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조용한 외교를 했을 때 우리의 기본 정신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독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일본이 어떤 시비를 붙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한일 간에는 영토 문제 또 이 문제로 인한 외교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네. 일본이 우리를 자극을 해서 이걸 외교 문제로 비화시켜서 이거를
분쟁화해서 어디 뭐 ICJ로 갖고 가든지 이게 일본의 목표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폐기 처분됐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는 단호하고 차분한 네. 외교 이걸 통해서 일본의 어떤 독도 대응에 대해서는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네. 그러나 이걸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는 그런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나 뭐 위안부 문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는 큰 틀 속에서 과거사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가 좀 더 복잡한 건데요. 이 과거사 문제는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이거를 그냥 없어도 좋다. 이제는 무시하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여기에 함몰돼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미래지향적 문제는 미래지향적 문제대로 일본과 협의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한쪽만 택하고 한쪽은 버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다루지 않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엄중하게 다루되 그러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한일 양국 정부 또 민간은 더 노력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문화 개방을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까? 네. 그렇지만 일단 문화 개방을 하고 나니까 일본의 대중문화를 개방하니까 일본의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화가 일본으로 가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네. 있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정책적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우리 외교 정책의 변화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바뀌고요. 네. 리더십이 이제 미국도 뭐 그냥 갈 수도 있고 네. 어떤 다른 분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한미 관계는 더욱더 중요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거대한 세력 둘이서 아시아에서 만나면서 협력과 또 갈등의 소지가 이제 동시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의 우리가 외교 정책을 취할 겁니다. 네. 남북 관계도 대립보다는 개선의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미 양국이 이러한 우리의 대외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네. 이해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대중 외교라든지 대북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간에는 동맹으로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뢰가 있는데 지도자 간의 신뢰가 또 제일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양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이 되면은 이 지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또 정부 간, 민간 간, 학계 간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협의, 더 많은 공조를 통해서 우리 동맹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이제 벌써 마무리 말씀을 하실 시간인데요. 벌써 그렇게 네. 특히 지금까지 이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 대통령, 의회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제 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임할 것인지에 관한 사명감과 의지를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외교 안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부서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다 외교 안보와 다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전체의 일이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법규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뭐 조정회의라든지 또 실무조정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과거 정부에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같은 거를 상설기구화함으로써 이 외교안보 문제가 이 정부 내에서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항상 협의되고 조정되고 논의되고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로 대외적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워싱턴과 비인을
누비던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천병이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 강남의 그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외교적 자산이 우리 공동체의 또 정치적 자산으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의정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분단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과 사명,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평화 공존, 교류 그리고 협력에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보다 멀리 내다보며 오늘의 안보와 그리고 내일의 통일에 대비하는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어떤 선택이 과연 국익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나은 길인지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대응해 가야겠습니다. 심윤조 의원님과 함께한 국회 생생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